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에 좀 이어서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21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13페이지. 화이트보드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자, 이 화이트보드로 좀 설명할게요. 이게 펜으로 쓰니까 이렇게 끊어져가지고요. 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영감은 이제 남양 사람이고, 무신년의 밀란의 관군을 따라 토벌에 끼어서 첨사. 그러니까 이 첨사볕을 얻었다는 거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한미한 집안이다. 아주 집안 자체가 한미한 집안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민영감은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총명하고 말을 잘했다. 그러니까 말을 잘했다는 거 밑줄 치시고, 이게 이제 재담하는 사람의, 재담하는 사람들의 자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재담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자질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사람의 기인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해서 의기에 북받치며 흥분했고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 쉬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기를 보면서 이제 감동을 했다는 소리겠죠. 자, 7살이 되니까 이제 향탁은 이 나이에 남의 스승이 되었다고 벽에 크게 썼다. 났죠. 그래서 12살 때는 감나라는 나이에 장군이 되었다고 썼고, 13살에는 외양하는 이 나이에 유세하였다. 유세라고 이제 이거는 유세라고 있는데, 이 글자에서 이 글자는 이제 원래는 말씀설자죠. 근데 이제 달랠 세자로 이제 익힙니다. 우리가 선거 유세할 때 이걸 쓰는데 이걸 유설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유세라고 읽어요. 유세. 이때는 음이 달라집니다. 유설이 아니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18살 때는 그 곽거병은 이 나이에 기련에 싸우러 나갔다고 썼고 24살에는 항적은 항우라고 썼어요. 항우. 유방과 항우할 때 이제 항우죠. 그 항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우는 이 나이에 오강을 건넜다고 썼다. 그러다가 마흔이 되었지만 아무런 이름도 이루지 못했고 그렇지만 그는 또 맹자는 이 나이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크게 썼다. 그 뒤에도 해가 바뀔 때마다 이런 걸 쓰기에 지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70이 됐죠. 그의 아내가 영감 올해에는 까마귀를 그리지 않으시려고 하고 놀렸다. 민영감이 기뻐하면서 그렇지 당신은 빨리 먹이나 갈아주라고 하더니 넘겨보세요. 이 범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범증은 일종의 초나라의 책사입니다. 여기 범증이 나오는데 범증은 초나라의 책사라고 좀 써놨죠. 범증. 그래서 범증은 이 나이에 그 기이한 꾀를 좋아했다고 썼다. 그의 아내가 발칵 화를 내며 꾀가 아무리 기이하더라도 장차 언제나 쓰시려고 하고 따졌다. 민영감이 웃으며 말했다. 옛날 여상은 강태공이라고 써요. 강태공. 그 고도낚시 물에 넣고 이제 시대착이 기다는 사람이죠. 새매처럼 드날렸다우. 이제 나를 여상에게 비한다면 오히려 어린 9벌밖에 안 된다우. 났죠. 그래서 지난 계유 갑술년 사이에 내 나이가 나죠. 그러니까 내라고 쓴 거는 이제 나니까 1인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1인칭. 1인칭 서술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나는 1인칭 서술자라고 써놓으세요. 내 나이 할 때. 내가 나죠. 그래서 18이고 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노래, 글씨, 그림, 예칼, 검은고, 골동품 등의 여러 작물들을 좋아했고요. 게다가 지나는 손님을 모아놓고 익살스럽거나 우스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달랬지만 깊숙이 스며든 우울증을 어쩔 수 없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민영감은 기이한 사람이지요. 노래도 잘 부르지만 말도 잘한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나고도 괴이하고 능청스럽고도 걸쭉하지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치고 마음이 상쾌하게 열리지 않는 이가 없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 듣고 기뻐서 이제 놀러 오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민영감이 찾아왔죠. 벗들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고 있었고 민영감은 퉁소, 피리 같은 거죠. 부는 자를 들여다보니 뺨을 쳤어요. 주인이 놀랐죠. 주인이 놀자는데 어찌 성난꼴로 있느냐? 나는 깜짝 놀라서 까닭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감이
저놈의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사나운 기운을 품었거든요. 저게 골랜 게, 골랬다는 건 화를 냈다는 소리예요. 아니고 무엇이겠소. 내가 웃었더니 민영감이 말했다. 퉁소 부는 놈만 성난 게 아니라오. 피리 부는 놈은 얼굴을 돌리고 우는 듯하고 장구를 치는 놈은 이마를 찌푸린 채 시름 겨운 듯 하다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마치 무서운 일이라도 난 듯 아이와 종놈들까지 웃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었으니 이런 음악으로 어찌 기쁠 수 있겠소. 나는 곧 그들을 돌려보내고 민영감을 맞아들여 앉혔다. 그는 비록 몸집이 작았지만 흰 눈썹이 눈을 덮었다. 그가 내 이름은 유신, 유신은 이제 민유신이라고 썼어요. 여기서 유신은 민유신이에요. 그러니까 민홍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홍이라는 건 민씨라는 늙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홍이거든요. 나이가 73세예요. 스스로 말했다. 나에게 당신은 무슨 병이 들었소? 머리가 아픈 거요? 물었다. 내가 아니요 대답했더니 배가 아픈 거요? 물었다. 아니요 했어요? 당신은 병이 아니라오. 그는 지게를 열고 들창을 걷어 괴었다. 바람이 불자 이제 달라졌어요. 민영감에게 말했죠. 나는 음식 먹기를 싫어하고 거기다 밑줄 쓰세요. 음식 먹기를 싫어하고 이게 이제 뭐예요? 거식증이죠. 먹는 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또 밤에 잠을 못 자. 이건 뭐죠? 불면증이죠. 불면증입니다. 거식증과 불면증. 이게 바로 병이죠. 민영감이 몸을 일으켜 나에게 치하했다. 내가 놀라면서 영감님 무엇을 치하신단 말이오? 물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집이 가난한 데다가 다행히 음식 먹기를 싫어한다니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겠소.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겠소를 쫙 쳐서 이게 이제 돈이 덜 든다는 거죠.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건요. 그래서 게다가 잠까지 없다니 밤낮을 아울러서 나이를 갑절이나 산 게 아니겠소.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나이를 갑절로 산다면 그야말로 수와 부를 누리는구려. 그러니까 목숨 숫자에 부자 붙자죠. 얼마 뒤에 밥상이 들어왔다. 얼굴을 찌푸리고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이것저것 골라서 냄새만 맡을 뿐이었다. 민영감이 성내며 일어나 가려고 했다. 깜짝 놀라서 영감님, 216쪽입니다. 왜 노예에서 가시렵니까? 민영감이 말했다. 당신은 손님에게 먼저 음식을 권해야지 어째서 혼자 먹으려 하고. 여기 이제 손님에게 음식을 권해야지 들쳐놓으세요. 도리가 아니다. 사과하면서 민영감을 붙들었죠. 그리고 이제 빨리 밥상을 올리게 했어요. 민영감은 사양하지 않고 팔뚝을 걷어붙였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음식을 가득 올렸다. 저절로 침이 흘렀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뭐 이랬다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민영감이 이제 밤이 되니까 이 눈을 감고 앉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걸었지만 더욱 입을 다물죠. 몹시 이제 무료라는 건 심심했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 민영감이 일어나서 촛불똥을 긁어버리며 말했다. 내 나이가 젊을 때에는 눈에 스치는 글마다 외웠지만 늙었다오. 그래서 당신과 내가 약속을 해보리다. 평생 보지 못한 책을 뽑아 각기 두세 번 훑어본 뒤 외워보려. 그러니까 상담하죠. 73살 되신 분이 한 글자로 잘못되면 벌을 받기로 하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주례를 뽑고 뭐 이런 말 나오죠. 오공편을 고르고 하다가 이제 그 곤경이 파트 밑에 나오죠. 민영감에게 어제 글 기억하시오? 웃으면서 자 217쪽 보세요. 처음부터 외우지 않았다오. 217쪽 밑줄 주세요. 이건 이제 속임수죠. 속임수라고 써요. 속임수. 처음부터 외우지 않았다는 건 속임수죠. 그래서 하루는 밤늦도록 민영감과 이야기했다. 민영감이 같이 앉은 손님들에게 농담이라도 그 민영감이 이제 또 하고 꾸짖기도 했는데 민영감을 막아낸 자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영감님은 귀신을 보았지. 귀신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민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뚫어지게 바라봤다. 한 손님이 등잔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를 향해 말했어요. 귀신이 저기에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죠. 밑줄 주세요. 밝으면 사람이 되고 어두우면 귀신이 된다고. 거기다 밑줄 주세요. 밝으면 사람이 되고 어두우면 귀신이 되는 법이라고. 지금 당신은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밝은 곳을 살피고 얼굴을 숨긴 채 사람을 엿보았으니 어찌 귀신이 아니겠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손님이 물었죠. 신선도 보았어? 보았지. 신선 어디에 있어? 집이 가난한 자가 신선이라고. 자, 거기도 밑줄 주세요. 집이 가난한 자가 신선이라. 그러니까 원래 신선 선자는 이게 사람 인자에다가 이제 매산자를 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산에 가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들은 속세를 그리워하는데 이 부자는 이제 뭡니까? 재물, 명예, 예?
집착하죠. 부자들은 재물이나 명예에 집착이라고 써놓으세요. 가난한 자는 속세를 싫어하니 속세를 싫어하는 게 신선이 아니고 뭐겠소. 영감님 나이 많은 사람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내가 오늘 아침 숲속에 들어갔더니 두꺼비와 토끼가 나이가 많아 다투더군.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다투는 거예요. 요즘 말은 민증까죠. 그래서 토끼가 두꺼비에게 내가 팽조와 동갑이니까 이 팽조는 되게 이제 오래 산 인물로 그 장자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너 같은 자의 말로 후생이다. 아주 그 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후생이라는 건. 그러니까 두꺼비가 머리를 숙이고 훌쩍훌쩍 웃디다. 토끼가 놀라서 왜 그렇게 웃냐 했더니 나는 동쪽 이웃집 어린아이의 동갑이었는데 그 아이는 5살 때 글 읽을 줄 알았단다. 아득한 옛날 천황시 때 태어나서 인년 역사를 비롯해서 뭐 수많은 왕과 제를 거치고 주나라에 이르러 왕통이 끊어지자 책력 하나를 이뤘. 이 책력은 이제 일종의 달력 같은 거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진나라 때 윤다리 들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건 뭐냐면 거기 이제 그 달라 끝에 슬퍼하는 거죠. 그 글을 슬퍼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거기서 써놓으세요. 진나라부터 여기 보면 진나라부터 슬퍼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일종의 중국의 오랜 역사를 이야기한다. 중국의 오랜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슬퍼하는 거지까지가 중국의 오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끼가 2번 절하고 뒷걸음치면서 내가 할아버지 뻘이다. 그래서 이로 본다면 글이 많은 자가 목숨이 긴 것. 그러니까 글이 많은 자는 학식이 많은 자겠죠. 그러니까 글이 많은 자에다가 학식이라고 써놓으세요. 학식. 공부를 많이 했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그럼 영감님은 훌륭한 맛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하얀 달이 돼서 썰물이 물러나면 하얀, 상현과 하얀이라고 있죠. 바닷가에 흙을 갈아서 염전을 만들거든. 소금이죠, 염전, 소금밭. 그 갯벌을 부어 섬긴 것으로 수정염을 만들고 고운 것으로 소금을 만들지. 온 맛을 조화시키면 소금 없이 어찌 맛을 알겠어. 소금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소금이라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자, 이걸 이렇게 써서 소금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자 말했다 모두. 줬소. 그러나 불사약은 영감님도 결코 못 보았겠죠.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불사약은 죽지 않는 약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위념감. 이거야말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늘 먹는 건데 거기다 붙여주세요. 219쪽에 둘째 줄. 자,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 이게 뭐예요? 밥이죠. 우리 선전에도 보면 밥이 보약입니다. 이런 말 쓰죠. 밥이 보약입니다. 이 밥 그런 약이에요. 어찌 모르겠어요. 큰 굴짝이 굽은 소나무에 달콤한 이슬이 떨어져 땅속으로 스며든 지 1000년 만에 복령이 되지. 인상 가운데는 신라의 토산품이 으뜸인데 단정한 모양, 붉은 밑에 사지가 갖춰졌다. 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제일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자네병은 굶주렸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하고요. 좀 더 내려가다 보면 다음 단락. 민영감은 언제나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았지만 끝에 가서는 모두 이치에 맞았다. 거기다 밑줄 세요. 끝에 가서는 이치에 맞았다는 말이 밑줄. 그래서 게다가 속속들이 풍자를 먹으면 이 풍자에다 동그라미. 풍자를 먹으면서. 그래서 변사라고 할 만하였다. 우리 이제 변사라는 게 있죠. 그 옛날 배우들이 무대에서 소리가 안 날 때 막 이야기해 주는 사람 변사라고 하죠. 손님도 물을 말이 막혀서 이따 다시금 따지지 못했다. 화를 냈죠. 그런 영감님도 두려운 게 있어 물었다. 나 자신보다 두려운 건 없다고. 내 오른쪽 눈은 용이고 왼쪽 눈은 범이거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 넘겨보세요. 220쪽. 첫째 줄. 그래서 이제 성현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여 예법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결국은 공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뭡니까? 극기복례라고 하는 거예요. 논어에서 이제 공자가 한 말이죠. 나를 극복해서 예로 들어간다. 극기복례. 그래서 사심을 막고 참된 마음을 짓는다고 했죠. 성인께서도 스스로 두려워하신 거라고.
민영감은 한꺼번에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그의 대답은 언제나 메아리처럼 빨랐다. 끝내 아무도 그를 골탕 먹이지 못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기리기도 했고요. 곁에 앉은 사람을 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허리를 잡고 웃어도 민영감은 얼굴빛도 변하지 않았고 해서 지금 이 황충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를 이제 다른 말로 황충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생겨서 관청에서 백성들더러 잡으려고 감독한답니다. 그러니까 민영감이 황충을 잡아서 무엇한다고. 이 벌레는 누에보다 작은데 알록달록한 빛에 털이 돋쳤죠. 이놈이 날면 명이 되고 붙으면 뭐가 되어 곡식을 해친다. 그러니까 이따위 조그만 벌레를 걱정할 게 뭐람. 내 보기엔 종로 네 거리에 오가는 것들이 모두 황충이다. 키는 모두 7자가 넘고 머리는 검은데다 눈은 빛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뭐 탐관오리란 말 쓰죠. 탐관오리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입은 주먹이 주나들 만큼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권력, 그다음에 탐욕.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황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셋째 줄, 이 벌레가 참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죠. 이 벌레가 없죠. 이게 벌레가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현실을 인식하는데 무능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을 인식하는데 무능하다. 그래서 민영감이 찾아왔죠. 내가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숨은 말로 춘첩자 방제라고 말했다. 이렇게 났죠. 민영감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이제 춘첩자 방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221쪽. 두 번째, 춘첩자는 문에 붙이는 문인, 바로 나의 성인 민일계고, 방은 삽살개 방제. 이 방자는 삽살개 방이라고 써놓으세요. 삽살개. 이게 중요해요. 삽살개 방입니다. 그래서 늙은 개니까 나를 욕하는 말일 테지. 쟤는 내 이빨이 빠져서 말소리가 응얼대는 게 듣기 싫다는 뜻일 테지. 맞죠? 당신이 방이 두렵다면, 삽살개가 두렵다면 견을 버려야 할 거고, 제가 듣기 싫다면 구는 입구자죠? 막아버려야 하겠지. 그러면 그 너머지 글자인 쟤는 조화를 뜻하고, 이 쟤는 이제 황제할 때 제자죠. 방은 큰 물건을 뜻하죠. 그렇게 해서 제자에다 방자를 덧붙이면 크다는 뜻이 되는 동시에 방이 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막 어려운 말 써요. 이제 그다음 보세요. 그 이듬해 민영감이 세상을 돌아가셨죠. 세상 사람들은 민영감이 비록 지나치게 넓고 기이하고 얽매이지 않고 호탕하지만 성격은 깨끗하고 곱고 즐겁고 밝다. 주역에 밝고 이 주역은 이제 세상 이치를 담은 책이죠. 주나라의 이제 그 역이라고 해서 세상 이치를 담은 책이 이 주역 책에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글, 이거는 이제 노자 도덕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자의 글은 노자 도덕경을 좋아했고 대체로 엿보지 못한 글이 없다. 그의 두 아들이 모두 묵가에 올랐지만 아직 벼슬하지 못했다. 올해 가을에 내 병이 덮친 데다 민영감도 다시 볼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제 숨은 말, 은어는 숨은 말이죠. 해악, 풍자. 이 풍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해악과 풍자가 있는데 해악은 좀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풍자라는 것은 웃기면서 비판적인 거. 이것을 이제 풍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동 하회마을에 거기 이제 가보면 A가 나는 이조 판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B가 그럼 나는 뭐 사조 판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2조 판서면 4조 판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벼슬이 없죠. 근데 이제
네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이제 풍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모아서 민홍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홍전을 쓴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영감이 죽음을 슬퍼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민영감이시여 괴상하고도 기이하며 놀랍고도 깜찍스럽고 기쁘고 노여우며 얄밉다. 저 바람벽의 까마귀가 새매로 하지 못했구려. 여기다 밑줄 써요. 새매로 하지 못했구려. 이건 뭐냐면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래서 새매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감께서는 뜻을 지닌 선비였건만 넘겨보세요. 마지막 늙어 죽을 때까지 쓰이지 못했구려. 나 그대를 위해 전을 지으니 그대는 오히려 죽지 않을 거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지 않을 거다는 의미를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나이가 73세면 옛날에 73세는 상당히 오래 산 거죠. 그래서 연장자예요, 이 사람은. 연장자니까 불로장생할 거다. 늙지 않고 오래 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신선이란 거, 신선. 신선은 뭐예요? 빈자, 가난한 자죠. 그 빈자의 반대는 부자고, 빈자의 반대는 부자죠. 부자는 탐욕이 있다고 그랬죠. 부자는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집착한다고 그랬죠. 부자는 세상에 집착하니까 탐욕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작가의 민홍전의 작가인 박지원이죠. 이 작가가 박지원. 이런 박지원인데 박지원은 이 민홍은 소설의 전체를 내용상 구성하고 나는 민홍과의 일화를 구성해. 이런 사람이다. 민홍은 전체 내용 구성, 나는 민홍과의 일화를 구성한다. 그리고 민홍은 어때요? 민홍은 73세인데 가난해. 나는 18세인데 풍요로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뭐 하는 거다? 풍자하는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223페이지부터 226조까지 이제 두 장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쭉 읽어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까 본문을 쭉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직접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을 좀 하고요. 이 정도로 이제 이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 한시인데 한시 그 뒤에 나오는 게 한시예요. 한시 동문선이라고 나오죠.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 한시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은 이제 뭐 따로 한시를 이렇게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선비들이 전부 다 한시를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한시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중심이 된 장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한자라는 게 한시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32쪽에 이제 보면 뭐 1478년에 그 성종의 명으로 서거정이 중심되어 편찬한 역사 역대 시문 선집에 갖고 나왔죠. 당시 대제학이던 서거정이 중심이 되고 노사신, 강희맹 뭐 여러 사람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 동문선이라고. 그러니까
동문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장을 선택했다. 뭐 이런 이야기, 동문선. 그래서 이제 그 신라의 김인문, 설총, 채치원, 여러 사람 500인에 달하는 작가의 작품 4,302편을 수록했다. 이 서거정은 시사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요. 뭘 취하고 뭘 선택할지. 그래서 이 사리가 순정하고 치교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동문선이라는 작품은 1478년에 이제 서거정 등이 중심이 되어서 편찬한 시문선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33쪽 보세요. 233쪽에 나오는 게 있는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 시는, 뭐랄까요. 신라시대의 시죠, 신라시대의 시.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시대의 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라시대의 시는 일종의 이제 고체시하고 근체시 중에서 이제 일종의 근체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체시. 근대의 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뭐 알 필요 없고요. 뭐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채치원은 이제 18세에 과거에 합격. 18세 과거를 합격했고, 그래서 이제 이 당나라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그 당나라에서의 어떤 슬픔이라든가 이런 걸 쓴 시입니다. 그 밑에 이제 한자가 나오는데 그건 좀 음을 다르게 이렇게 써보세요. 축풍유고음 세로 소지음 창외 삼경우 등전 만리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좀 써주세요. 축풍유고음 세로 소지음 창외 삼경우 등전 만리시 이렇게 나오는데 추풍이라는 것은 가을바람이에요. 가을바람에 유, 오직, 고음, 외롭게 음나니 추풍, 유고음. 추풍이라는 게 그 한자 있죠 밑에 가을바람에 유가 오직이에요. 괴롭게 음나니 그 다음에 거세, 소지음. 거세는 온 세상. 거세라는 말 있죠. 그건 온 세상. 아, 여기 이제 세로라고 쓰는데 이게 어떤 책은 세로로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거세라고 썼네요. 온 세상. 이 책에서는 판본이 거세라고 써놓은 거예요. 온 세상이라고 써서. 온 세상이 소지음. 지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고, 지음. 친한 벗을 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지음이라는 것은 배가와 종자기의 고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배가가 이제 검은고를 중국에서 잘 연주를 하니까 종자기가 그걸 보고 좋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 종자기가 어느 날 죽어요. 다이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가 검은고줄을 다 끊어버려요. 검은고줄 끊고 이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검은고를 연주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나온 건데 지음은 이제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당나라 유학을 갔으니까. 창외 삼경. 삼경은 뭐냐면 밤 써놓으세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자, 이걸 삼경이라고. 밤 11시부터 새벽 1시. 그 창밖에 삼경인데 비는 내리는데 등전 만리심 등 앞에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만리를 달리네. 등전 만리심 등 앞에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만리를 달리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경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삼경에 비가 내려요.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음 날로 가는 그 시점에서 그런 어떤 이국인으로서의 뭐 슬픔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 시는 이제 오원절구라고 그래서 이 한 구가 이렇게 5글자씩 됐죠. 다섯. 그래서 오원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절구라고 합니다. 절구. 그러니까 요게 5글자씩 세트로 계속 나오면 이걸 율시라고 그래요. 율시. 한시에서. 율시라고 하고요. 율시. 근데 율시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걸 오원절구라고 한다. 오원절구, 오원율시.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시고, 자, 두 번째 234쪽 감노사에서 해온의 시에 차운하다 이런 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차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사람이 지은 시에 운자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차운이란 말 좀 어려운데,
앞사람이 지은 시의 문자를 가져. 이걸 이제 차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차원하다라고 나왔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속세객 이르지 못하는 곳, 거기다 붙여주세요. 제일 위에 뜻. 이게 이제 감노사가 있는 산이죠. 감노사가 있는 산. 그래서 올라보니 마음이 맑아지네. 산 모양이 가을에 더욱 좋고 강물빛은 밤에 밝구나. 흰새는 높이 날아가고 외로운 배 홀로 가베이 가네. 부끄럽구나 달팽이 뿌리에서 반생을 공명이나 찾았다니. 그러니까 이 결국 뭐냐면 이게 선경 후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경 후정. 그러니까 성경 후정은 뭐냐면 한 시를 쓸 때 경치를 먼저 이게 이제 경치거든요. 경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나중에 이야기한다. 그걸 선경 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시에서.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경치가 나오잖아요. 산 모양이 가을에 좋고 강물빛이 밝다, 흰새가 날아가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부끄럽구나. 이건 감정이잖아요. 달팽이 뿌리에서 반생을 공명이나 찾았다는. 그러니까 달팽이 뿌리라는 건 뭐냐면 이 장자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달팽이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달팽이가 생기면 여기 이제 뿔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팽이 촉수가 있는데 요 촉수 이 A라는 촉수의 나라와 B라는 촉수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이걸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달팽이 뿔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세상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달팽이 뿔이 실제로 달팽이 뿔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세상을 그렇게 달팽이 뿔로 비유해서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선경 후정 경치를 먼저 나타내고 감정을 나중에 나타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을 보내면서라는 시가 있죠. 그 옆에 235쪽 정지상이신데 뜰 앞에 나뭇잎 하나 지자 이거는 한자는 말고 그냥 우리말만 볼게요. 침상 아래 온갖 벌레가 울어요. 훌쩍 가시는 임을 잡을 수 없는데 유유히 어디로 가시나요? 산 끝난 곳까지 따라가던 마음 달 밝은 밤 홀로 꾸는 꿈 남포의 봄물결 푸를 때 이미여 훗날의 기약을 어기지 마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정지상이라는 사람은 고려 때의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지상의 시 중에 이제 그 대동강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대동강이라는 시에 그 이런 나오거든요. 대동강수 하시진 변류년년 참높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동강 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대동강수, 대동강물이 하시진 언제 닿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녀가 이렇게 이별을 해. 이별하니까 여자가 눈물을 막 흘려요. 이렇게 눈물 흘리니까 이 눈물바다가 돼버리니까 이 뭡니까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과장된 표현이지만 상당히 멋있죠. 그런 거하고도 유사하죠. 그러니까 남포라는 것은 거기 이제 밑에서 둘째 줄 남포라고 나오잖아요. 이 남포는 여기서 이별의 장소예요. 이별의 장소. 남포는 그렇게 쓰세요. 이별의 장소를 나타낼 때 한시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그러면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당연히 여성이에요. 여인이죠. 남자가 아니죠. 시적 화자는 여인이라고 써놓으세요.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6쪽 정포의 양주 객관 벽에다 쓰다. 그 뒤에 나오는 237, 238은 방송에서 안 나온 거라서 굳이 안 하고요. 요 236쪽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양주 객관은 이게 여관이라서 여관. 객관 여관이에요. 여관. 여관. 여관의 벽에다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이제 한자로 보면 제양주 객사벽. 제양주
객사, 벽. 그 한자 음이 이렇게 돼요. 제가 쓰다. 양주, 객사, 여관. 벽은 말 그대로 담벼락 벽이죠. 여기다 썼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냥 우리말만 볼게요. 새벽녘 등불이 지워진 화장을 비추는데 이별을 말하고자 하니 장이 먼저 끊어지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적 화자는 이렇게 썼어요. 시적 화자 여인. 시적인 화자는 여인이죠. 왜 여인인지 알 수 있어요? 지워진 화장을 비춘다는 말 나오잖아요. 여자 화장을 하는 거니까 화장을 지우고 이별을 말하고자 하니 장이 먼저 끊어져. 지는 달빛 빈들에 문을 밀고 나서니 살굽고 성긴 그림자 옷에 가득하네.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살굽고 성긴 그림자가 옷에 가득한. 그러니까 살굽꽃은 결국 여기서는 실제로 살굽꽃이 아니고요. 가느다란 여인의 손. 가느다란 여인의 손을 살구꽃으로 표현한 겁니다. 실제 살구꽃이 아니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장이 먼저 끊어진다는 건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장은 애간장, 애간장, 애간장이란 말로 쓰죠.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고요. 이 정포라는 사람은 그 비판 상소 글을 올려요. 이제 임금에게 비판 상소 이런 비판 상소를 올려가지고 파면당해요. 파면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나라로 이제 망명하려고 하다가 울산에서 이제 그 어떤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쓴 시가 이제 양주 객관벽의 수다인데 결국 이 시는 어떤 슬픔, 그러니까 임금에게서 그 총애받지 못하는 슬픔을 여인의 심정에다가 깃들여서 이 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시까지 다 설명을